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제주 남자 hen근택입니다. 아, 용인의 남자에서 어제도 또 이제 얘기했네, 제주 오늘도 원래 얘기해? 이제 고향이 또 제주시니까. 아, 고향이 제주라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암동의 허이루고요. 자, 오늘 마중물 토크는 요겁니다. 어디서 뭘 먹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만찬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청와대가 이전이 되니까 기존이었으면 이제 영빈관을 쓸 텐데 영빈관을 안 쓰고 서울 신라 호텔에서 외빈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뭐 초호하다, 이거는 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빈관에서 해도 그 돈 나온다. 그럼요. 예, 뭐가 문제냐,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 생각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초호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모양새가 조금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신라 호텔이라는 최고급 호텔에서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비판의 빌미를 준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3억이라는 여야가 합의한 취임식 예산안에서 치러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때 31억이었고요. 예. 5년 물가 상승률 해보면 예, 2억 예. 정도는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합의해가지고 33억이라는 예산이 마련됐고, 또한 이 영빈관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거의 음식값이에요. 장소 대여료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호화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 교수님 말씀에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어느 예. 정도만요? 저는 여기서 역시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박주선 위원장이 그럼 뭐 포장마차에 가서 합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코로나라서 국민들께서 힘든 거 다 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아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 되면은 외빈 만찬은 어느 정도 격이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다.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예. 그리고 그 신라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벌써 한 100만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청와대 개방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 하루라도 빨리 개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얘기를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뭐 33억 그거 뭐 여야 합의한 거고 그 뭐 신라 호텔에 좀 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이면은 내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장 교수님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만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역시 그 내용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본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저는 약간 예.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소고기 발언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군요. 네, 너무 예. 막 위에 있어가지고 실상을 모른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두 분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이 인수위 대변인 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하면 또 잘 못해요. 근데 신라 호텔도 영빈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빈관에서 하는 건 맞아요. 청와대 그렇네. 영빈관이야. 청와대 영빈관이냐 신라 호텔 하는 거죠. 영빈관이냐. 예. 뭐 말씀 잘한 거죠. 왜냐면 뭐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청와대가 멀쩡한 청와대 두고 거기 가서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뭐 돈도 당연히 뭐 외부인데 오니까 쓸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제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네.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든 상황도 많은데 호텔에서 영빈관 크게 빌려가지고, 물론 33억 다 쓰는 건 아니죠. 거기에 뭐 그거는 취임식 비용이지만 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아마 좀 불편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말씀처럼 외국 정상들도 오니까 그래도 좀 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뭐 차량만 해도 뭐 한 58대 뭐 벤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잔 빌린다는데 그 돈은 또 별개로 들어가요. 보니까 꽤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또 조금- 외국 정상들한테 따릉이 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당 대표도 애용하시는 다른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래요. 사실은 예우는 하는 게 맞아요. 예.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제 그 조금 그래도 불편하다 이런 거죠. 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어딘가 공사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추경 지금 코로나 추경 50조 뭐 줄여서 이제 또 30몇 조 뭐 그거 마련하는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과감하게 취임식 막 절반으로 반값 취임식 이런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무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의 뭐 추억과 기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을. 그러니까 뭐 천하람 변호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본인이 당선자였으면 이런 선택 안 했을걸요? 저는 그건 뭐 확신하는데 제가 뭐 없이 살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네. 차라리 뭐 국회에서 지금 취임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 옆에 동산에 그 사랑제라고 있죠. 있어요. 야외 네. 결혼식도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거기서 좀 초촐하게 한다든가. 음. 그럼 뭐 경호나 동선도 훨씬 짧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거의 이거는 이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양새로 잘 처리가 될 것이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이게 좀 하고요. 궁금한 게 신라호텔 영빈관이 제일 비싼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산에서 된다는 게 혹시 신라호텔 좀 깎은 게 아닐까요? 내고를 한 거는 약간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몇 분이냐에 네, 따라 정치 좀 다르긴 권력이 하겠습니다만. 겁박해가지고 지금 DC 대통령 DC 당선자 DC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미 있는 행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홍보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갑자기 DC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고요. 아니 진짜로 홍보 효과는 있을 것 음모론이구나. 같아요. 있죠. 청와대 영빈관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대한민국 영빈관 그러면 이제 신라호텔 영빈관이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홍보 효과. 그러니까 외국계에선 못했을 거예요. 지금 뭐 H 호텔이나 뭐 B 호텔이나 남산자락에 있는 데서 하긴 좀 그러니까 예.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현근택 변호사님, 네. 황교익 씨가 예. 저기 유재석 씨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셨던데.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봤는데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섭외해서 안 됐다 이제 탁현민 비서관 얘기했을 때는 뭐 부담스러운 거보다 이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총리 측에서 아니 진행자가 별로 그런 거 싫어한다 정치인 싫어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뭐 그때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또 얘기 나왔잖아요. 정치인 부담스럽다 진행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작진에서 섭외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유재석 정도 되는 또 국민 MC고 어찌 보면 이 프로 자체가 예. 유재석 씨 프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주워 담으셔야지 지금 아니, 이걸 아니, 왜 또 그러냐면 시키면 어떡합니까? 괜찮으시겠어요? CJ도 그러면 질문을 예. 답변을 한다 그러면 CJ가 답변을 해야 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 CJ 답변 안 하죠. 그다음에 제작진은 저 누군지 잘 몰라요. 네네. 뭐 제작진이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유재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량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왜냐면 다 제작자들이 진행자가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제작진이 말한 게 거짓말이든 아니면 아니 그 제작진이 핑계를 댔다. 예.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유재석 씨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저 현 변호사님 보기 싫습니다. 제주도로 가세요. 제주도. 아니 자 이제 그만 나오고. 비판한 게 아니고 좀 궁금하니까 좀 답을 제주도로 해달라고 가세요, 그냥 그냥. 답을. 유퀴즈 한번 출연하시죠 그러면. 참고로 그건 말씀드리면은 저는 네 분의 출연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거부감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우리 네 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좀 마중물 토크가 길어지긴 했는데 빨리 또 오늘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또 많은 화제를 불렀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바로 JTBC에서 방송이 됐던 손석희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총평부터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강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짧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명, 남탓, 자기자랑, 내로남불 아니었느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제 차기 대통령을 비난한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 보셨고. 아니 뭐 저도 비슷한데요. 딱 저도 보면서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됐구나. 정권을 저래서 내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이미지가 선하시다 보니까 꽤 많은 심지어는 저희 이제 야권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괜찮은 분인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 생각이 와장창 부서지는 계기였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봤는데 짧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 경고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제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의제들을 이틀 동안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국회에서 의원 집정부제 하면 뭐 이게 좀 별로 뭔가 다른 중진 정치인들의 야욕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동북아 문제만 다루려고 해도 쉽지 않다. 우리는 그렇죠.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좀 그런 이원화된 권력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구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다루니까 국가에 나가야 될 진도들이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예. 다른 하나는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그 대통령과 저렇게 질문할 수 있는 언론인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걸까? 있을까? 그리고 허위로 있잖아요. 허위로. 이러지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위로가 있는데 지금. 잘 받아먹네. 그렇지. 그리고 예. 이제 저는 네 분이 다 부담스럽지 않고요. 근데 손석희 예. 사장님 상당히 좀 약간 나이가 드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네네. 좀 시대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언론에 대한 문제,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고민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현 변호사님. 뭐 저는 그냥 뭐 마지막이니까 뭐 말렌 병장 입장에서 네네. 편하게 하고 싶은 말 쭉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어. 봅니다. 이제 평소에 성령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제된 표현 쓰시고 이러는 분들인데 지금 어쨌든 뭐 임기도 다 끝났고 네. 또 본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잊혀지고 싶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시골 가서 그냥 농사지면서 살겠다는 거니까 뭐 끝나는 입장에서 뭐 굳이 뭐 이제는 할 얘기 안 할 얘기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뭐 아마 그렇게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현 변호사님 말씀 이어서 조금만 얘기하자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로 문재인 대통령 이길 사람 없다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시고 또 뭐 예. 실제로 정치 경력이나 뭐 변호사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말도 잘하신다. 근데 그렇게 본인의 뜻이 강하게 매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 갖고 계셨으면 진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피력하셨으면 어땠을까.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이 대립하는 국면들이나 우리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이 뭐 여당과의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정치를 회복시켜야 하는 국면들이 지난 5년간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는 정작 자기 목소리를 너무 아끼셨던 게 아닌가. 저는 이번 대담을 보면서 진즉 좀 오히려 얘기를 하시지 너무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했으면 또 그쪽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비판을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논박이 더 생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예. 근데 상당히 정말 뭐 네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정말 속에 있는 얘기 이 정도까지 좀 직설화법으로도 아니면은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거절을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계속 말하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거의 아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많이 언론에서 부각된 게 또 부동산 관련 발언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왜 늘어났냐?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재정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이제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연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가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예전 시선 집중 듣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손석희 앵커의 이게 자꾸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거 관련해서 뭐 당연히 비판하는 측에서는 또 극렬히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거죠.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 수도권,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다 체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통계 왜곡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와 관련된 가격 상승인데 그 통계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뭐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집을 대략 전국에 230만 채 정도 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통계를 평균 내다 보니까 아유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거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지 않을까? 왜 대통령 저렇게 생각하실까? 의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는 멘트가 느껴지는 억울함이 느껴지는 멘트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급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정부 이전 정권에 비해서 더 많거나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 중심을 안 써서 문제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신 것 같아요. 그건 일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좀 더 가속화된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서는 경제지나 특히 부동산 관련 많이 다루는 언론들 보면 뭐 또 올라 뭐 이렇게 곡소리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렇죠. 새 정부 들어오니까 기대감 이러면서 또 아니, 근데 같은 또 현상을 두고 다르게 평가하는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른 집이 내려갔다고 울상 뭐 네. 이렇게 쓰니까 이건 네.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냥 고정돼야 돼요. 그냥 동결하지 않으면 예, 예. 뭐 늘 비판 기사가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억울한 거 프레임 교정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좀 더 그 부분 농도를 짙게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했던 점이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과를 동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하신 게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쳐서 벼락거지가 된 국민들만큼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책에 대한 논박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정치잖아요, 사실은. 예.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고.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톤앤 매너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던 이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전 세계적 현상이고 억울해라고 하시면 과연 국민들이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끝났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거를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게 단순히 또 정책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장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게 아니라 뭐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패닉 바잉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문제 있는 정책들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집 안 사면 큰일 나라고 해가지고 더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사진 측에서는 임대차 3법 뭐 손보겠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아예 하면서 또 부동산 쪽에서는 영향을 또 받는 그런 모양새던데. 당선인 쪽에서 어떻게 임대차 3법 어떻게 손봐요? 민주당이 개정 안 해줄 텐데. 손 본다고 말은 할 수는 있잖아요, 교수님.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 변호사님 얘기까지 좀 듣죠. 뭐 부동산 나쁜 손가락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정권 교체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뭐 20번 이상 대책 나왔지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건 맞아요. 공고에서 예. 타이밍 놓쳤던 건 맞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다. 유동성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부동산 문제는요.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들어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일기 신도시도 뭐 500% 올려준다, 뭐 특별법 만든다 그러다가 막 부동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격 오르니까 또 다시 또 뭐 중장기 과제다 이랬다가 그 주민들이 또 막 반발하니까 뭐 그게 아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특히 없죠. 우리나라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게 본인 재산의 70~80%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그렇죠. 또 현상 유지돼도 문제. 음. 현상 유지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산 분들은 오르기 바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산 분들은 떨어지기 바라고 예. 어려운 문제라서
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 더 크게 뭐 저도 크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약간 현 변호사님 아까 중간에 멘트가 저는 약간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래 이제 그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약간 이렇게도 좀 느껴져서 어렵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것도 좀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분의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정치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JTBC에서 진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앵커의 대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는 요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컷부터 들어보죠.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반드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답변을 거부를 하시면서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이 반드시라는 것에 또 이렇게 방점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얘기한 거다 했더니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판에 직업 윤리와 양심 문제다. 뭐 또 이렇게 반론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게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번 회기까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표현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국민을 함부로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괴롭혀왔던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게 보진 변호사님. 않고요. 예. 아까 뭐 천하람 변호사님이 이제 뭐 이런 거 아쉽다. 왜 임기 중에 이런 걸 제대로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 대담을 보면 명료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옳든 그르든 어떤 공직자 관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좀 삼가해야 된다. 네. 자신의 입장은 명료하게 가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그게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하신 거고 예. 본인은 좀 말을 아끼고 입법부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게 있겠죠.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좀 반경향, 어떤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예. 이런 것들도 작동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너무 나선다고 해서 꼭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서는. 근데 때때로는 그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꾸 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다기보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장관 후보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선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약간 그 외국 정상들 같은 기간 재임했던 외국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조금 비슷한 네, 느낌을 그렇죠. 네. 많이 받았네요. 예. 현 변호사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아니 왜냐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뭐 명분 없는 야반 도주고 국민이 최대 피해자다 이랬거든요. 예. 그럼 어쩌냐면 이제 국회 앞에 막 국민들이 와서 시위하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제일 흥분하고 제일 반발하는 데가 어디죠?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최대 피해자인 거예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 예. 계속 반발하고 집 성명도 내고 뭐 안 된다 하고 뭐 다 사퇴하는 거잖아요. 평검사 회의 뭐 당연하죠.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크게, 피했으면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뭐 사법 피해자 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막 반발하고 이랬겠죠. 그런 거 없거든요, 전혀.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최측근이고 지금 뭐 소통령, 황태자 뭐 이런 얘기 다 들리잖아요. 세자. 그럼 세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말 조심해야죠. 지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야당일 때 뭐 검사장일 때 그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장관 후보자하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법을 어떻게 막아요? 이 행정부에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찰에 있을 때도 저는 위험하다고 봤는데 아니 장관이 막 법을 막겠다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 하시면 돼요.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뭔지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 출마 시킵시다. 가지고 국회로 보내죠. 제주도 뭐. 어때? 제주도. 아, 제주도는 좀 그렇고요. 근데 아니 저는 본인의 의견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순히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 문재인 정부와의 법제처, 뭐 대한변협, 심지어는 OECD, 뭐 장애인 하시는 분, 재심 전문 변호사, 수많은 법률 전문가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렇게 과한 언행입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잣대라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정말로 폭주하면서 왜 내 명을 따르지 않습니까? 감히 장관한테 뭐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실 때는 왜 가만히 계셨냐? 저는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그 언행이 더 과했을 때는 뭐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편하게 들먹인다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넓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시비를 못 하실 뿐이지 실제 범죄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이거 국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입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 디테일하게 갈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야기될 게 불이 보듯 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겁니다라는 워딩을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지하겠다. 음. 뭘로? 무슨 자격으로?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아니,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겠다는 건 맞죠. 입법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위치를 생각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 좀 후보자로서,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뭐 소통령 황태자는 얘기가 들리는데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도 들리지만. 예. 그럼 뭐 물론 이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 합의하고 사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잘한 겁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다 불러주는 대로 다 의장님께서 다 중재안 만든 거예요. 했던 원내대표가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피켓 들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썰렁하죠. 아니, 본인이 불러줘서 왜 다 그러셨을까? 내가 불러준 대로 우리 의장님이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분들이 사실 그 얘기는 어제 이제 생방에서 또 그러니까 충분히 그랬는데 예. 갑자기 태도 바뀐 게 네네. 이유가 뭐겠느냐 했을 때 생각나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의 오더를 내려가지고 이거 반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한동훈 후보자는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을 때부터 예. 정치인 데뷔 선언을 한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두 분께 법무부 기회 장관이 드릴게요. 왜 정치인처럼 하냐. 그리고 저도 가끔 종종 아무리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장관으로서 너무 정치인의 언어만 쓰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이분은 장관 되기 전에 정치인의 언어로 무장해가지고 데뷔를 하니까 저는 그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가 장관 지명 후보자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분은 그냥 정치로 가겠구나를 그 임자가 하신 박는 거다? 것 같아요. 네, 선언한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께도 시간 드릴게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 참 섹시하게 말을 잘하죠. 근데 그 재능인 것 같아요. 정치에 저는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야반도주 하고 있으니까 야반도주 한다고 하는 게 전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 장관 후보자는 항상 다소곳하게 제가 청문회에서 조심스럽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글쎄요 너무 올드한 잣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준석 같은 스타일의 당대표도 나오는 마당에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한동훈 혼자서만 반대해서 한동훈이 혼자 뒤집는 거면 그 말이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황태자, 소통용 이런 워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을 결과적으로 띄워주는 거다. 저는 굉장한 악수를 두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조금 날카롭게 반응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좀 정치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됐을 때 이거 선전포고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한 그래도 일국의 장관 후보자한테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예. 박지원 저는- 비대위원장도 일개 장관 후보자가 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민주당도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경론이 오간다는 건 한동훈 후보자가 그만큼 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그럼요. 있는 핫한 사람인 인물인 건 거는 뭐 맞죠.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거는 이번에 박병석 중재안 파기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좀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근거 없이 침소봉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일간의 일견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검사 출신에 법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예전에 법안으로 발의하셨던 네. 원성동 의원이 심지어 인수위에 있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과 협의했다는 얘기도 파다한데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다 뒤집고 그럼 누가 작동했는가? 그럼 누가 최측근인가? 누가 당선자의 복심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는 거여서 이 논란은 사실은 인수위 쪽에서 자초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수요일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동훈 네네.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는데 우리가 또 토요일이나 또 그렇죠. 얘기 한번 나눠볼 것 같은데 참 알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로 가장 아쉬웠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 짧게 하나씩 좀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청와대 경내 곳곳을 이렇게 비춰줬단 말이에요. 뭐 침류각이라든가 여러 장소가 있는데 당선자께서 좀 아쉬워하셨거든요. 아유 좋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2부 마지막에 있었던 그 정자 같은 곳들도 상당히 또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개방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마 보실 수 있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정도 공간들이 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용산 집무실에서 충분한 이렇게 좀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저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집무실 이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오히려 필요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네. 이제 곧 장관 인사청문회가 월요일부터 열리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면 내가 장관들 임명을 할 때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많다. 특별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노하우를 전수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은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청와대에서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조금 상황을 잘못 생각하시고 기억의 왜곡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청와대나 우리 국회가 안 좋은 관행들만 점점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안 좋은 관행을 쌓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청문회 뭐 좀 뭐 문제 있어도 임명할 수도 있는 거지. 글쎄요, 그게 과연 대통령께서 하실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들으면서 좀 되게 의아했던 게.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 예. 뭐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뭐 대선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을 하신 말씀인데, 근데 아니 그게 예를 들면 누구가 억지로 링 위에 올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현재 정권에 대한 평가가 미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걸 뭐 누가 링 위에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거는 항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링 위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잘하지 않아서 정권을 내줘놓고 나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 아니, 무슨 유체이탈 합법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본인이 오히려 그 정치 문화 때문에 아쉬워서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방송에서도 언급됐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자격으로 공천장 주는 사진이 나왔어요. 예. 방송을 뭐 디테일하게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총재가 아니니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선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 중립의무 위반으로 그때 막 보수 언론에서 엄청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탄핵 결국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고 또 그 상황까지 사실은 갔었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그 결국은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해야 되나 그 관련된 비용을 여론조사 진박 감별하는 데 써서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정치에 관한 발언들이 굉장히 이제 금기시되는 문화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본인은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어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천 변호사처럼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진위는 대선 시기에서는 자신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이 있는 거랑 자신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충돌이 났을 때 그 자리에 대한 철학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좋든 싫든 간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보고 이 발언을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논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선거용이다. 예. 그랬거든요. 이 말은 사실 그것도 되게 뭐냐면 궁금했던 예, 한번 예,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여쭤보고 싶었던 그렇죠. 점이었어요. 지켜드리지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은 뭐냐면 나 앞으로 정치에 나를 이렇게 어찌 보면 관여시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켜야 됩니다. 얘기 나오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선거용이다. 그냥 예. 본인들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팬도 굉장히 많고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아직도 45%로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에 뭐 관여는 안 하더라도 네네. 그걸 유지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뭐 그분들이 뭐 그 정도 말했으면 뭐 예를 들어 고맙다든지 이렇게 할 정도 같은데 선거용이다. 이분이 이제 정치는 절대 안 하시겠구나, 관여 안 하겠구나. 그렇게 약간 손절하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또 사실 궁금했던 게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냐 이게 지키겠다고 이제 말한 쪽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뭐 이제 이런 분들에게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킬 일이 없어야 되니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후보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 생각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반대쪽에 계신 거라니까요. 예.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누가 와서 지켜주나 오히려 약간 100점짜리 답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누가 와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맞는 답변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탁현민 행정관인가요 지금 비서관. 탁현민 비서관한테도 좀 따끔하게 경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 물리는 겁니까? 물리세요. 예, 제가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물릴 만한 적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도 봐가면서 무는 겁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비참하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마지막 인사까지 또 만날 수가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 영상에도 직접 출연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명박 씨 사면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이 얘기까지 짧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찬반 여론에서는 뭐 나이대를 떠나서 그리고 지지 성향을 떠나서 약 한 달 전쯤에 나왔던 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많긴 했었다고 합니다. 뭐 50%가 좀 넘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명박 씨에 대한 사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 같으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 네. 그게 주요 멘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론 뭐 반대하는 분이 여론도 많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반대 여론도 많고 찬성하는 국민도 있다가 아니라 찬성하는 국민도 많다. 네. 많다. 그러니까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얘기는 조금 마음이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잖아요. 항상 부정 여론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찬성하는 국민도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좀 뭐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취임 초기에 천명했던 5대 경제 부패 범죄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명박 사면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이런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김준우 변호사님은 반대하시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긴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을 하려면 이게 사면이 특별 사면이 있고 국회 동의까지 걸친 일반 사면이 있는데 예. 일반 사면의 경로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사면 제도를 없애자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범죄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이명박 씨는 벌금도 지금 안 냈고 노년동 공매도 계속 소송해서 지고 있단 말이죠. 완납했다고 오늘 그- 보도 나왔던데. 네? 완납했대요. 이제 완납했대요? 예.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지금 또 소송 중에 있는데 그렇지요. 이거 지면 또 사면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사면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단이니까 해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협상 칩으로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협상이라는 일이라고 건 그럼 어떤 카드와 맞바꾸자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 네. 아니면 정경심 교수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야권 지지층을 좀 어느 정도 달랠 달래기 위해? 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끼워 넣는 거 아니냐라는 뭐 고려가 혹시나 청와대 안에 있다면 저는 정말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것 같고 고민의 포인트는 정경심 씨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여론을 좀 더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5월 3일 화요일 때까지는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게 다음 주면은 거의 이제 좀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반드시 또 그 얘기가 발표죠. 한번 나올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결정이 나죠. 듭니다. 네. 뭐 김경수 말씀해 주신 대로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뭐 정경심 교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또 조금 들고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에 워낙 뭐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여론 뭐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했으나 네, 한마디만 좀 할게요. 네네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랑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좀 그만두든지 지명 처리하든지 자진 사퇴하든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게 국민의 하시네. 눈높이에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일이죠. 그럼 그거 우리 전망까지만 오늘 얘기할까요? 아마 청문회에서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 내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좀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풀브라이트 장학금 좀 주라고 한 거를 예. 자기네 가족들이 풀로 땡긴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논문 공정한 교수가 또 심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 예. 지금 검수완박을 너무 세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국민투표까지 얘기해가면서 민주당한테 국민의 뜻을 따라라라고 압박하고 있죠. 근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랑 정호영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랑 퍼센트가 대체로 비슷비슷해요. 네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럼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따르지 않으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만 따라라라고 하면 우리 논리가 말이 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튼 우리가 좀 북초를 이쪽에서 반대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두 분 의견까지 듣고 끝내죠. 지금 사실은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는 강행하긴 좀 어려울 거다. 예. 근데 문제는 세 번째가 누가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혹시 저는 그동안은 이상민 후보자 쪽에 무게를 많이 뒀는데 예. 제주 남자 원희룡 전 지사가 예. 상당히 많은 혼란과 이제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셀프 상향 조정이라던가 뭐 각종 법인카드 논란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는 보도들이 증가하면서 예. 너무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정호영,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절하죠. 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원 후보자에 대한 악연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제가 얼마나 깍듯이 예우했는데 정치 인사에서 가장 힘들으셨죠. 원 후보자를. 제가 이런 보면은 예. 한동훈 후보자 제일 아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주시하고 있고 예. 결국은 아마 한
문제가 엮이는 게 아니냐. 총리와 같이 엮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제일 아마 핫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그건. 그분이 또 제주에선 인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정말 뭐 바쁘게 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